숨겨진 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성종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 성북동 언저리에 박성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과거 시험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40이 넘도록 두어 칸짜리 초가집에서 글이나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의 아버지는 원래 작은 서당을 운영하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이 10살 되던 해 역병이 돌아 아버지를 잃었지요. 어머니마저 이듬해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박성진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총명함을 아깝게 여긴 이웃 어른들이 조금씩 보태어 책을 사주고 먹을 것을 나눠 주었지요. 그렇게 자란 박성진은 20살에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지요. 대과에 응시하려면 한양에 머물며 공부해야 했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30이 되어 혼인을 했으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아이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박성진은 홀로 살았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박성진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로 품삯을 받았지요.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해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서당에 다니던 아이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지요. 농사를 지어야 할 철에 일손을 거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성진은 하루 종일 굶은 채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켠에는 묵은 쌀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는 찬물 한 사발을 마시고는 방구들에 누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박성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문을 닦았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선하게 살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그는 빈 방구들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잠이나 자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박성진은 깊은 잠 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어느 넓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빛나는 신비로운 곳이었지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곳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노인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평범한 도포가 아니라 은은하게 빛이 났지요. 노인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주름진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성진이라 하였느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또렷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누구시옵니까? 박성진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는 네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니라. 다만 네가 어찌 이리 궁하게 사는지 안타까워 이렇게 찾아왔느니라. 제가 부덕하고 무능하여 그러하옵니다. 박성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니다. 내게는 학문도 있고 덕도 있느니라. 단지 운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오나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에 쓰이지 못하니 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박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회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젊은이여, 세상에는 때가 있느니라. 꽃도 때가 되어야 피고 열매도 때가 되어야 익는 법이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노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요.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하늘은 선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느니라.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그 종이는 묘하게도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네가 눈을 뜨거든 북악산 기슭으로 가거라. 거기서 세 그루의 소나무가 모여 선 곳을 찾으면 그 아래 구멍이 하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종이를 박성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종이는 따뜻했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구멍 속에 이것을 넣어 두어라. 그리고 사흘 후 다시 가서 꺼내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박성진이 어리둥절해하며 종이를 펼쳐보려 하자 노인이 손을 저었지요. 지금 보지 말고 내일 아침에 보거라. 그리고 반드시 내 말대로 행하라. 사흘 후면 알게 되리라. 노인장, 그런데 박성진이 더 묻고 싶었으나 노인은 이미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명심하여라.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린 시험이니라. 종이를 소중히 다루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오직 내 마음으로만 간직하라. 노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노인장, 잠깐만요. 박성진이 손을 뻗으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얀 빛도 향기도 모두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았지요. 박성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요. 빈속에 잠을 자서 그런지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 안에 정말로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박성진은 깜짝 놀라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 안의 종이는 분명 실제였지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지요. 거기에는 단정한 해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고 사람이 쌓은 덕은 하늘이 알아보느니라. 박성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그 노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신선을 만난 것인가? 아니면 산신령이신가? 그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비록 노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성진은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지요.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소중히 품에 넣고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지요. 길을 가다가 박성진은 물장수 김노인을 만났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하나였지요. 박선비,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시오? 북악산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러하오. 허허, 그러시오. 그나저나 선비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으시다며? 걱정이요. 김노인의 말에 박성진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씀 참 좋소. 선비님은 늘 긍정적이시니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요. 둘은 헤어졌습니다. 박성진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북악산 기슭에 도착하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박성진은 상이슬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세 그루의 소나무가 모여 선 곳을 찾아야 했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그는 마침내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옆에 소나무 세 그루가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소나무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마치 세 형제가 의족해 모여 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로구나. 박성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무 사이를 살피니 정말로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주먹만 한 크기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더욱 신비로워 보였지요. 노인장께서 사흘 후에 다시 오라 하셨지. 박성진은 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멍 속에 넣었지요. 종이를 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멍 속에서 은은한 빛이 번쩍였던 것입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빛을 본 것 같았지요. 박성진은 낙엽과 작은 돌로 구멍 입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사흘 후 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사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한 기대감이 들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박성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높고 맑았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첫째 날이었습니다. 박성진이 북악산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 이웃 김진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비, 자네를 찾았네. 어디 갔다 오는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사는 양반집 자제였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진과는 종종 시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였지요. 자네 글씨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내일 내 조카가 혼인을 하는데 축문을 하나 써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요. 기꺼이 써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자네 생각이 났네. 자네 글씨가 가장 단정하고 격조가 있거든. 김진사는 먹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진은 정성껏 붓을 들었지요.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았었지요. 평소보다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축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보고 크게 감탄했지요. 허허, 역시 자네 글씨는 예술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축문을 받으면 신랑 신부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김진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쌀 한 마리 든 자루였지요. 이것은 정말 적은 사례지만 받아주게. 자네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받게나. 나도 자네를 존경하네. 어려운 형편에도 늘 바르게 사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박성진은 감사히 쌀을 받았습니다. 김진사가 돌아간 후 그는 쌀자루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이게 웬 횡재인가? 노인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벌써 시작된 것인가? 그날 밤 박성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소복하게 밥을 담고 김치 한 조각을 곁들였지요. 그것만으로도 천하의 진미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낯선 사람이 찾아왔지요.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진 선비 댁이 여긴가요? 그러하오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이조판서 대감댁의 청직입니다. 대감께서 선비님을 찾으셨습니다. 박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조판서라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 중 하나가 아닙니까? 제가 이조판서 대감을? 예. 대감께서 선비님의 학식이 높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감의 손자 한 분을 가르쳐 주실 분을 찾고 계셨지요. 청지기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알아보았는데 모두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는 학식은 있으나 인품이 모자랐고 어떤 이는 인품은 좋으나 학식이 부족했지요. 그런데 제가 대감께서 여러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근처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선비가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박성진 선비님을 추천하더군요. 박성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특히 김진사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박선비야말로 진정한 선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김진사께서 네. 그래서 대감께서 직접 선비님의 글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선비님께서 쓰신 글이 있으십니까? 박성진은 서랍에서 자신이 쓴 시문 몇 편을 꺼냈습니다. 평소 틈틈이 쓴 것들이었지요. 청지기는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지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시라면 대감께서 크게 만족하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감께서 우선 이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대감댁으로 출근해 주십시오. 월급은 따로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쓰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옷도 새로 마련하시고 필요한 것도 사시라는 대감의 뜻입니다. 청지기가 돌아간 후 박성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노인장 덕분인가? 그날 저녁 박성진은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특히 김노인에게는 쌀 한 마를 선물했습니다. 박선비, 이게 무슨... 제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늘 저를 걱정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김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쌀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성진은 해가 뜨기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북악산에 가서 종이를 꺼내야 하는 날 말입니다. 그는 해가 뜨자마자 북악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잘 알았기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요. 새 그루 소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 도착한 박성진은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노인장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낙엽과 돌을 걷어냈습니다. 구멍이 드러났지요. 손을 넣어 종이를 꺼내려는 순간 그는 그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구멍 속에는 종이 대신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박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는 무거웠지요.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도장을 들어 올린 박성진은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장에는 성종대왕지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보라니? 임금의 어보가 왜 여기에? 박성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보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아닙니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져가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거기 누구냐? 박성진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지요. 관리들이 박성진을 둘러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지요. 나는 의금부 도사 이광수라 하오. 박성진 선비, 놀라지 마시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아무것도... 박성진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광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비께서 손에 든 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어보이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우리는 선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요. 이광수는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보는 석 달 전 궁궐에서 사라진 것이요. 도둑이 훔쳐갔다가 추격을 받자 이 산중 어딘가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었소. 석 달 전에 박성진은 어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석 달째 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소. 낮에도 밤에도 사람을 풀어 수색했지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이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이 넓고 숲이 우거져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소. 전하께서도 크게 근심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찌 저를. 사흘 전 밤이었소. 나도 선비와 같은 꿈을 꾸었소. 박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이르시길 박성진이라는 선비를 통해 어보를 찾게 될 것이라 하셨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로 오라 하셨지요. 도사님께서도 그 노인을. 그렇소.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노인의 말씀이 너무나 또렷했지요. 이광수는 주변 관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소. 모두 황당해했지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이곳으로 왔소. 다른 관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사 어른께서 워낙 확신에 차 있으셔서. 그리고 보시오. 정말로 선비께서 어보를 찾지 않았소? 이광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하오나 저도 꿈에서 노인을 만났고 그 노인께서 종이 한 장을 주시며 여기에 넣어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보가 나올 줄은. 그 종이를 넣어두신 것이 사흘 전이요? 예,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소. 노인께서는 선비를 통해 우리에게 어보의 위치를 알려주신 것이요. 이광수는 공손히 어보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단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넣었지요. 선비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소. 이제 함께 궁궐로 가시지요. 전하께서 선비를 친히 만나보시고자 하십니다. 전하께서 저를? 그렇소. 전하께서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오. 박성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임금께서도 같은 꿈을 꾸셨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일행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박성진도 말 한 피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박성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궁궐에 도착하자 이 광수가 먼저 들어가 전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성진은 밖에서 기다렸지요. 잠시 후 내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성진 선비,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박성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넓은 정각 앞에 도착했지요. 엎드려 절하시오. 내관의 말에 따라 박성진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들어오시오. 성종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엄 있으면서도 온화한 목소리였지요. 박성진은 절을 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계셨지요. 고개를 드시오. 박성진이 고개를 들자 성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지요. 경이 짐의 어보를 찾아주었다 하니 참으로 고맙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알고 있소. 경도 꿈에서 노인을 만났다고 들었소. 성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실 짐도 같은 꿈을 꾸었소. 사흘 전 밤이었소. 박성진은 숨을 죽이고 임금의 말을 들었습니다. 꿈에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셨소. 그분은 짐에게 이르시길 북악산에 어보가 있으며 박성진이라는 선비를 통해 찾게 될 것이라 하셨소.
전하께서도 그뿐만이 아니요. 노인께서는 짐에게 경에 대해 말씀하셨소. 성종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은 학문과 덕행을 갖춘 선비인데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소. 그러면서 짐에게 경을 돌보라 하셨지요. 박성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늘은 덕을 쌓은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나니 임금은 백성의 어버이로서 선한 사람을 보살펴야 하느니라고 말이요. 황송하옵니다. 그래서 짐이 이조판서에게 명하여 경을 알아보게 했소. 경의 학식과 인품이 과연 훌륭하다는 보고를 받았소.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한 김진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경을 추천했소. 모두가 입을 모아 경을 칭찬하더이다. 박성진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은 어려운 형편에도 늘 선하게 살았고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으며 이웃을 도왔다고 들었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겠소? 소인은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이 귀한 것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성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들었소. 아직 늦지 않았소. 이제 경은 성균관 교수로 임명하겠소. 전하. 성균관에서 나라의 인재를 길러주시오. 경처럼 학식과 덕행을 겸비한 사람이 가르쳐야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올 것이요. 박성진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나이다. 고개를 드시오. 이것은 경이 쌓은 덕의 결과요. 하늘이 내린 복이요. 짐은 다만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요. 성종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박선비에게 관복과 품계를 내리고 집도 마련해 드려라. 또한 쌀 100석과 은자 100냥을 하사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이제 가서 쉬시오. 내일부터 성균관으로 출근하면 돼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오. 박성진은 물러나왔습니다. 정각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인가? 옆에 있던 내관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선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선비님은 나라의 관리이십니다. 박성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 보였지요. 노인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성진은 궁궐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되어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는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야 했지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박성진은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박성진은 성균관 교수로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지요. 그의 강의는 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학문만이 아니라 인품도 가르쳤지요. 선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학문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성진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악산으로 나들이를 갔지요. 스승님, 우리가 왜 이 산으로 오는 것입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 산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니라.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여기서 일어났지. 그들은 새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진은 그 자리를 보며 감회에 젖었지요. 이곳에서 나는 하늘의 뜻을 깨달았느니라. 제자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진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꿈에서 만난 노인과 어보를 찾은 일 말입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다. 나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느니라. 하늘은 덕을 쌓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박성진은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도 명심하여라.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선하게 살고 학문에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 그루 소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한 제자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봄이었지만 소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얀 꽃잎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성진도 놀랐습니다. 꽃잎들은 마치 눈처럼 그들 위로 쏟아졌지요. 스승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구나. 박성진은 하얀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화 꽃잎 같았지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노인장께서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일까? 그는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들도 따라서 절을 올렸지요. 바람이 멈추자 꽃잎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성진은 이제 성균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지요. 그의 제자 중 여럿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섬겼지요. 어느 날 박성진은 성종 임금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이 가르친 제자들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모두가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 관리가 되었다 하니 기쁘. 황송하옵니다, 전하. 경 덕분에 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생겼소. 짐이 늘 바라던 바요. 성종은 박성진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성균관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박성진은 그 자리에서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지요.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부유해졌지만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있으면 자신의 돈으로 도왔고 재능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청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박성진이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몸이 많이 약해졌지요.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하얀 빛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노인이 서 계셨지요. 오랜만이구나, 박성진. 노인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요. 노인장,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성진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네오는 약속을 잘 지켰느니라. 덕을 쌓고 선하게 살았지. 모두 노인장 덕분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네가 쌓은 것이니라. 나는 다만 기회를 준 것뿐이지.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네 할 일을 다 마쳤구나. 수고했느니라.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제자를 가르쳐야. 욕심내지 말라. 네가 가르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학문의 맥이 이어지는 길이지. 노인은 손을 들어 박성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네가 심은 씨앗은 이미 큰 나무가 되었느니라. 노인장,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노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박성진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지요. 노인장. 박성진은 눈을 떴습니다.
아침 해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꿈이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박성진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나 선하게 살아라. 권력과 재물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악산 새 그루 소나무를 잊지 말라. 그곳은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곳이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박성진은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임금도 직접 조문을 왔고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모두 모여 곡을 했지요. 그의 묘는 북악산 기슭에 마련되었습니다. 새 그루 소나무가 보이는 곳이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묻힌 다음 날 무덤 앞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돋아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박성진의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나가는